무엇을 분석하든지 간에 그것의 발생에 기여를 한 방어에도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따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은 주로 방어 분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순서에 관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분석가들이 논의해온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다. 간략하게 말해보면 증상이 분석되었을 때 방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환자의 증상이나 특징적인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어나 방어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와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방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의에 대한 답변과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한 임상예를 다시 들기로 하겠다. 29세의 여자 환자로서 분석을 6년 동안 받아오던 중이었다. 환자의 분석 전과 분석 받을 때의 병력과 관계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분석을 받기 전에 그녀는 여자와만 성관계를 가져왔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그녀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성욕과 어머니와 결혼한 언니에 대한 질투와 적대감, 그리고 자신이 남근이 없다는 분노와 수치감을 부인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지배되었다. 예를 들어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이 마치 남근을 가지고 있고 여자를 포옹해주는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환상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것은 분석받기 전에는 무의식적 내용에 속했다. 분석받는 동안 환자는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환자는 성관계를 갖는 동안 남자의 성기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의식적인 수준의 환상을 가끔 갖거나 성기가 파트너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상상하는 때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성과의 성관계는 분석가에 대한 성적 갈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과의 성관계 속에 섞여져 있었다. 분석받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성욕을 방어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동성과의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함으로써 분석가에 대한 성적 갈망을 방어할 수 있었다. 우리가 관계하던 시기에 그 여자 환자는 한 번 더 동성과의 성관계를 가졌다. 우리가 관계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로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석가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난 직후인 수개월 전의 일이다. 의식적으로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분석가에 대해 몹시 분개해하면서 분석가의 감정을 자극시키려 하였다. 분석가가 환자에 대해 공정하게 처신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불평하였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점에 대해서 어제 스스로 환자 입장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아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고려 같은데요. 말이 잘못된 것 같죠? 네. 한 번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종종 말을 끊었는데 분석가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분석가는 마침내 그녀가 부모로 하여금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해놓고 그것을 자신이 반항할 수 있는 구실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치료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게끔 유도한 후 그것에 반항코자 하려 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다. 이와 같은 해석 외에 과거 적절한 때가 올 때마다 여러 번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환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즉 전생애 동안 부모에 대해 가졌던 그러나 지금은 분석가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는 자신이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환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바랬던 것처럼 아들로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받았을 사랑을 아버지나 분석가가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다.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내용은 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랑받고 싶고 남근을 갖고 싶은 환자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죄책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초자로부터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투사라는 기전을 통해 분석가에 대해 가졌던 분노 감정을 분석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돌렸던 것은 이와 같은 소망의 좌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술된 경우에서는 해석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동안에 그 여자 환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1. 동성과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2. 의복이나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여성스러워졌다. 3. 남성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4.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같이 나이 든 남자 동료에게 제자로 자신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5. 분석가에 대해 덜 화를 내었고 오히려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분석을 받는 코치의 적으로 흥분이 되는 생각과 연관된 것이었다. 7. 어머니와 언니, 일생 동안의 경쟁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그녀가 5살 때에 아버지와 친해지기를 몹시 원했던 감정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이 경우는 해석에 의한 중재로 인해 환자의 연상, 꿈,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경우가 되겠다. 확실히 효과적인 해석이 방금 기술한 경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전에 여러 형태로 수차례 해석이 행하여졌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직례는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방어가 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이 내용 여기 찰스 프레너가 얘기한 사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까 내담자가 자꾸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어쩌면 자기가 혼잣말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느냐 그냥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 스스로 이 얘기를 종종 하다가 말을 끊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좋긴 한데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맺는 게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분석가가. 이게 함정이 되는 거죠. 이제 분석가가 액팅아웃을 하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투사적 동의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분석가가 자기가 마치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잘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말을 들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선생님 사실은 난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라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은 분석가가 좀 답답하니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분하고 정리하면 어때요? 라고 우리가 서제션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눈치라는 얘기.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오늘 역전이가 뭐예요? 이 부모가 가졌던 정서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엉뚱한 아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봐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철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서를 투사의 동의시를 통해서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주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적절하게 가이드를 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액팅아웃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도록 놓아두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상담자가 그 상황을 그 서스펜스를 못 견디는 거죠. 내담자가 말을 끊고 가만히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프레셔 압력이 오는 거죠.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원래 멜라니 클라인 이것은 자기의 심리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비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단순하게 심리 내적인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 이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프레이크 안티시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참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행동화가 일어난다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해석을 하게 되거나 무르익지 않았는데 해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저션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쪽 설명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거나 함으로써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결정하고 하는 기회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해 요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역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역적인 저항이 생겨버리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는 이미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이 여자 자기 심리 내적으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애착,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방어 때문에 내가 여성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이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실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정리해야 될 것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분석가가 이제 그만 우리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분하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바로 이건 자기 인생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제 반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근데 이 패턴으로 이 사람은 계속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항할 수 있는 구실을 찾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로 하여금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해놓고 그것을 자신이 반항할 수 있는 구실로 삼는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친구와 이제 관계를 끊으세요 하는 순간에 왜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라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근데 그 패턴이 오랫동안 이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현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회상해 보면 만났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경험 속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나눠보죠. 비슷한 경험들이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 자기가 저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빌미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도 꼼짝 못하는 것처럼 분석가도 얘한테 걸려놓고 얘가 화를 내고 막 덤비면 할 말이 없이 돼버리죠. 참, 그 케이스가 좀 지금 떠올랐어요. 실제로는 많은 케이스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제 일상 삶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도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걸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권을 던지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기다리는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 그럴 때 이제 보이는 반응은 뭐 참다 못해 저한테 버럭 화가 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고 또 한편 예전에 어떤 분들 그분을 만나면 항상 보면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느낌이 뭐냐면 오히려 제가 그분이 먼저 저한테 에스크를 했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만나자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입장이었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내가 저분한테 치료를 받고 분석을 당한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보면 항상 그분의 대화의 패턴은 뭐냐면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던져서 한참 기다리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잖아요. 네,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저도 왜 이러지 하고 했는데 저도 그 즉석에서 즉각 대답을 해줬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대답을 하고 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저 던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자리에서 제 느낌이 뭐였냐면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어색해지는 기분 뭔가 뚝
뭐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이어가다가 중단되는 기분, 이런 기분을 굉장히 저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한번 느끼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분을 만나면 대화의 패턴이나 저한테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죠, 그걸. 네. 그래서 어 느낀 거는 뭐냐면, 뭐 즉석에서 대답을 해줘도 이건 오히려 저만 손해인 거 손해고, 뭔가 이 관계가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 뭘 얻어가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자문을 하는 거에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상황이죠. 자기애적인, 엄청 네, 자기애적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결국은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어떤 치료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 어,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이거를 거기에서 답을 안 하고 나도 똑같이 그 대화의 흐름을 끊기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오히려 상황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질문을 되돌려주는 게 좋죠. 선생님이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신 것 같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주면은 내가 벗어나잖아. 근데 마치 내가 시험 보는 학생처럼 계속 이 사람의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는 척 하면서 너 잘 모르지?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 네, 이런 상황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답이 옳은 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미 굳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받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근데 누구와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그냥 하고 끝나는 거죠, 사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플렉서블하게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하고,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다 할 거야. 내 얘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을 부를 때부터가 이분은 목사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자기, 아니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도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는 버리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포기했고, 요즘은 네.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요즘 들은 저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또 다른 제3의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것, 은근히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뭔가 좀 깔려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이 말하는 3자와 저와도 좀 예전에 관계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사람과 관계는 없지만, 근데 그 사람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서. 오일 씨가 일부 일어나고 네,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지만, 또 은연중에 제가 느낀 게, 한 2달 전이었나, 느낀 게,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저 3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자리 남았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아닌 척 하면서 가장해서 또 때로는 질문을 던지면 자기는 상관이 없다. 자기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이런 것도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틱 니드가 있는 거죠. 음. 누군가가 자기의 관심 가져주고
자기의 당신이 아주 훌륭한 걸 가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히 자기가 봐서 자기의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의 리드가 굉장히 잘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성직자들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보다 이건 훨씬 많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나르시스트 니드를 채우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죠.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인 질문들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질문을 하는데 사실 네. 그 타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돌아와서 이건 뭔가 잘못 돌아간다, 실수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분이 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제가 참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네.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변화는 없다는 것도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분한테, 그리고 또 제 문제가 있는 것도 느껴지는 게 그 어색함을 제가 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이제 네. 그러니까 침묵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컨테인 할 수 있는데 상담자가 이 침묵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침묵할 때 같이 침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침묵하다가 내담자가 자기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상담자를 도와주는 세션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그 자기적인 사람을 상대방이 다 꿰고 있다. 그거를 들키는 순간 그게 굉장히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방어할 수 없게 되잖아. 근데 네. 이분들은 평생을 방어로 살고 있잖아. 네. 누군가가 이 방어를 뭐라고 할까?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희생자가 되고 싶을까요? 누가? 정말?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거리두기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레이락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분의 사례는 이분의 직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하고 대화할 때 매치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서 접근성이니까 굉장히 물어보지만 사실은 계속 가리킬 거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기싸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면 되는데 목사님도 지기가 싫잖아. 어쩌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건데 우리 상담자들도 지고 싶지 않아서 같이 거기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계속 상대방이 쓸 때 주지와 방어가 이걸 잘 우리가 상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주지화를 해서 누가 잘났는가 서로 경연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해석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사람이 더 멋진 해석을 하면 내가 열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당히 근접한 해석을 했을지라도 그거보다 말을 바꿔서라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우기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분하고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했을 때 그분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내가 그걸 못 참아낸다는 얘기. 그러면 한 1회 정도 하면 아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상담자도 나도 프로페셔널로서 이게 셀프 이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게 힘들죠. 자기애적인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막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할 거리도 있어요, 실은. 근데 자기가 먼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해주는가, 해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해주기가 싫죠. 그 역전이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기술한 해석이 환자의 방어에 일으켰던 변화는 무엇인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방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방어가 적절한 정도의 방어인지 지나친 방어인지 그 방어의 방식이 또 원시적인 방어인지 조금 발달된 방어인지 이 방어의 종류도 각각 다른데 방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해석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고 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자기 역동 충족 쪽에 가고 방어는 조금씩 약해지니까 방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해석이 있기 전에는 환자가 분석가에 대한 애정과 성적 갈망을 자각하지 못하였음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오히려 분석가에 대해 화를 냈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동 형성에 의해서 사랑을 분노나 증오로 치어남으로써 자신의 애욕적인 소망을 방어한 것이 된다. 경쟁자로 보았던 여성에 대해 갖는 질투와 분노감 역시 반동 형성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들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신이 갈망하며 성적인 흥분을 일으켜주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남성을 거세하고 복수하고 싶은 소망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그 여자 환자는 분석가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속이는 것으로 느꼈다. 즉, 자신의 분노를 분석가에게 투사하였다. 남성을 거세하고 복수하고 싶은 소원을 처리하려는 그녀의 무의식적 노력에 관여된 또 하나의 방어는 동일시다. 즉, 그녀는 자신이 갖는 성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5세 때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었던 감정의 기억은 오랜 동안 억압되어져 왔고 그 억압은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풀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석이 있기 전에 환자는 자신의 본능적 파생물과 초자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억압, 반동 형성, 투사 및 동일화를 사용하여 동일하는 왔다고. 말은 동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투사 및 동일시를 사용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분석가가 해준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방어들이다. 그러면 해석에 의해 방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먼저 환자의 반동 형성 패턴이 변하였다. 즉, 동성과의 관계를 끊고 남자와의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언니, 결혼한 여자친구와 같은 경쟁자에게도 여러 차례 화를 냈고 분석가에게는 전보다 덜 분노를 느꼈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성에 대한 분노를 떨쳐버리기 위해 동성애를 갖고 남성에 대한 연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화를 내는 반동 형성이 둘 다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둘째로 억압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웨디푸스적 소망이 약간 늦춰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것에 관련된 많은 다른 기억들은 안전하게 억압된 채로 유지되었다. 즉, 억압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 감소된 것이다. 셋째로 그녀의 새로운 스승이자 존경하는 나이 든 동료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분석을 받는 침상에 누우면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는 생각을 표현할 때 감정의 분리가 명백해졌다. 불안한 꿈을 연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표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자친구에 대해 화를 낸 것에는 전치라는 기전이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화를 냈을 당시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해 화가 나 있었고 친구는 대체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있은 후에 환자가 사용된 방어는 억압, 동일시, 감정의 분리, 그리고 전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감정의 분리를 헬이라고도 하나요, 교수님? 그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인 것과 그리고 정서가 함께 있는데 방어하는 수단이 정서를 분리시키는 아이솔레이션이라면 우리말로 뭐라고 정서를 분리시킨다. 뭐 헬이라고 해도 나쁠 것은 없는데 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디소시에이션에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을 고립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 분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감정의 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카우치에 누워있을 때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서하고 생각이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액팅아웃 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방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서하고 분리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한테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와 행동을 같이 생각하고 바로 연결된 상태로 대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안전하게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어를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수님. 생각과 감정을. 생각과 그죠? 감정. 그러니까 예.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컨텐츠라고 어떤 면에서는 컨셉츄얼 파트라고 해요. 관념적인 부분. 이게 생각이죠. 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모셔널한 부분이죠. 정서, 이모션이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증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기억하는 게 페인풀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 속에 이 컨셉츄얼한 파트는 숨어버린다고 그래. 이걸 억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서가 아이솔레이션 돼서 정서만 떨어져 나와. 이게 정서가 처리가 안 되니까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정서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정서 강렬한 정서가 있다면 강렬한 정서는 무언가 어디에선가가 분리된 정서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어디서 분리되는가를 찾는 게 어쩌면 분석 과정일 수도 있죠. 이게 억압되어 있는 파트가 있다. 이게 컨셉츄얼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적 파트는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감정의 분리가 이 여자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다른 이제 보면은 감정의 분리와 그러니까 생각과 그러니까 관념과 감정의 분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트라우마틱한 그런 감정들을 실은 기억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그 부분을 아예 억압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 억압. 부분을 억압을 해버리니까 감정은 없고 이제 생각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트라우마티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그 사실은 기억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에너지원이 사실 네. 원래 지금 억압돼 있는 그런 트라우마틱한 어떤 그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이 컨셉츄얼 파트 그 기억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에 대한 그 기억 자체는 지금 매몰돼 있지만 억압돼 있지만 이때 겪었던 굉장히 격렬했던 정서가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가정이 부모님이 너무 싸우시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해 정서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근데 되나요? 그 정서를 차단했지만 그 정서가 그 정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어떤 에너지로 이 사람의 삶을 괴롭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유증이. 네네. 이 사람은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강박적으로 막. 강박적으로 그 에너지가 어디인가에 그 강박이 어디서 왔느냐를 봐야 돼요. 왜 강박이 생겨요? 근데 강박은 에너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나 정서는 나더라 불안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뭔가 두려움이나 불안한 정서는 이 정서만 지금 보일 뿐인 거죠. 어떠면은. 그 정서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한데 이게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이런 파워풀한 에너지들이 건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계속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힘들이 어디인가 사용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이 부정적인 힘일 경우는 자기를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체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액팅아웃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무언가가 처리되지 않은 정서가 있으면 그 정서가 보통 에펙트로부터 오는 거 에펙트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에펙트는 이게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쫓겨서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 에펙트하고 컨셉츄얼 파트가 만나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안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아까 힘들었던 그 과거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다 사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컨셉츄얼 파트는 다 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트라우마도 그 트라우마 현상을 다시 기억 속이나 재방문해야만 어떤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걸 관념화해서 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제가 사실은 다양하게 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환자들은 결국은 이 아이솔레이션 된 부분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긴 또 분리해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여기서는 뭐냐 분석가하고 관계에서는 이 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합쳐지면 무슨 사건이 나요? 네. 그러니까 분석가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실은 이거는 이제 병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여기에서는 분리가 필요하겠네요. 분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찰스 브렌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어떤 정신적인 활동도 방어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욕동 만족으로도 사용되고 방어로도 사용되는데 필요할 때는 방어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어를 놓아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자기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대상 친한 친구나 부부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 정서를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글쎄 아무 그냥 무심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의 방어가 일어나 있어서 지금 실제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누군가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 정서를 분리해버리니까 빈껍데기가 됩니다. 반대로 또 이게 이제 정서와 분리가 이제 안 되면 이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는 액팅아웃이 되는 거예요. 액팅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에 똑같이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방어가 필요한 곳이 방어를 네. 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똑같은 정신현상이지만 그 정신현상이 어디에서는 필요하고 어디서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네네. 네. 아까 뭡니까 이제 동종관계 얘기할 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지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이게 화낼 빌미를 만들어줘서 그 상대방이 엄청 화를 나는 상황으로 가는 코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컨테인하고 오히려 그 사람 얘기를 좀 더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답을 디맨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디맨드 할 땐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꼭 정말 강요를 당한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근데 아까 보니까 그 환자는 자신이 벌써 그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희생양이 되지 말라니. 우리가 이 사람과 잘남 경영으로 들어가면 큰 사고 난다는 얘기.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이 환자는 모를 것 같아요. 환자는 그 의식 속에는 무의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멈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다가 지금 조금 멈춰 계시는데 아마 여러 생각이 있으신가 보죠. 혹시 그 생각을 조금 더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더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신이 상담자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또 도전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휘바지를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그 컨셉주얼이라고 하는 게 분리하는 거 말이죠. 예. 생각하고 감정하고 분리한다는 그것이 어떤 경계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 현상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뉴라틱한 환자들도 억압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